여러분이 이제 요즘 미술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미술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아직까지 여전히 미술시장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실 뭐, 물건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궁금하지 않은데, 유난히 미술시장에서 미술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함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림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러니까 미술시장에서 그림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식이랑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익숙한 시장이실 거예요. 그리고 자료도 많고요. 근데 이제 미술시장에 대한 자료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식하고 부동산 시장이 익숙하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의 관점에서 미술시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술시장은 주식 부동산 시장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선은 제가 그림값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하기 전에 품이 주식이나 부동산하고 가장 큰 다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식이나 부동산은 미래의 가치에 대한 투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산다고 할 때 그 기업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더라. 이제 그런 걸 바라보고 사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앞으로 뭐 백화점이 생긴다더라. 아니면은 뭐 지하철이 생긴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미래의 가치에 대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미술품은 과거에 기반한 투자라는 게 주식과 부동산하고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젊은 작가를 투자하던 아니면은 뭐 그 중견 아니면 원로 작가의 작품을 컬렉션 하시든지 간에 그 작가가 여태까지 어떠한 행보를 해왔는지 그러한 것들을 참고로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미술품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천천히 그림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림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기 전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미술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이미 많이 아시긴 하실 텐데, 잠시만요. 그 그림 시장은 1차 시장하고 2차 시장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갤러리,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작품을 사시거나 거래할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갤러리도 있고 경매도 있고 그리고 아트페어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아트 컨설턴트도 어드바이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갤러리와 경매 이런 시장을 크게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나누는 이유는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그림가 결정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품을 1차 시장에서 살 수도 있고 2차 시장에서 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작품을 파는 시장은 2차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1차 시장의 그림가 결정 요인보다는 2차 시장의 그림가 결정 요인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거는 그림 시장의 구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사진을 됩니다. 예, 그림 시장은 크게 작품이 처음 거래가 되는, 그러니까 작가의 작업실에서 처음 작품이 시장에 데뷔되는 시장을 1차 시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1차 시장의 대표적인 게 갤러리입니다. 그리고 2차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경매. 그러니까 한 번 이상 거래됐던 작품이 재거래가 되는 시장을 2차 시장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경매입니다. 예, 경매 들어보셨죠? 예, 예, 그리고 이제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특징을 같이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아트페어입니다. 예, 아트페어도 들어보셨죠? 예, 예, 아트페어는 미술 장터 같은 거예요.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많은 갤러리들이 작품을 같이 동시에 거래하는 시장을 아트페어라고 하는데 이 아트페어는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그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갤러리는 작가를 컨택을 해서 작가의 신작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갤러리가 있고 또 어떤 갤러리는 고객한테 팔았던 작품을 가지고 나와서 다시 거래하는 그런 갤러리도 있기 때문에 이 아트페어 같은 경우도
경우는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잘 들리세요? 예, 예.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 1차 시장에서 그림값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1차 시장에서 그림값이 결정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작가, 예술가가 개입을 합니다. 작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술가의 뭐 예를 들어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격이 얼마래더라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미술시장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뭐 이 작가는 호당 얼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작품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1차 시장은.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 그 1차 시장에서는 작가가 작품가를 결정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속 갤러리가 있으면 전속 갤러리랑 합의를 해서 이제 작가랑 그 전속 갤러리가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전속 갤러리가 없으면 그 오롯이 작가가 자기 주변의 동료들이라든지 그 비슷한 연배 그리고 비슷한 경력에 있는 작가들 그다음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서는 작가가 판단하에 가격을 결정해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작가가 그렇게 마음대로 작품가를 결정하면 뭐 작가 마음대로 결정하면은 뭐 진짜 이거는 뭐야 뭐 무슨 어떤 합리적이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작가도 어쨌든 작품을 팔아야지 이게 경제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가 자기의 작품을 500만 원에 책정을 했더니 작품이 10점이 팔렸어. 그런데 어떤 작가가 그 작가가 10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 나는 이 작품에 너무너무 많은 열정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1000만 원을 받아야 돼. 그러고선 100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팔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이 작품가를 결정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술가의 브랜드 가치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호당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나이와 상관없이 작가의 네임밸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네임밸류에 따라서 그 호당 가치라는 게 있는데 그런 호당 가치가 1차 시장에서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왜 이 호당 가치라는 게 나왔냐면 자본주의 시대에 노동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 호당 가치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직급에 따라서 어떤가요? 월급이 달라지시죠? 예, 그리고 얼마큼 일했는지, 그리고 시간에 대한 수당에 따라 또 붙기 때문에 얼마만큼 일했는지 시간에 따라서도 가격이 좀 월급이 달라지시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 미술계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가 같은 경우에도 이 작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결정되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세기 전부터도 이제 이 작가의 그때는 이제 예술가의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예를 들어서 이 작가는 아주 손재주가 뛰어나. 그래서 이 사람은 딴 사람보다 조금 비싸. 이런 식의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른 얘기로는 도장하시는 분 생각하셔도 돼요. 도배하시는 분. 도배하시는 분도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인건비가 더 비싸고 어떤 분은 인건비가 좀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들이 이 미술계에 적용이 돼서 예술가의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호수표예요. 예, 호수표라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미술품 호수표 하면은 이런 표를 하나 찾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뭐 영호가 뭐 18cm 곱하기 14cm 뭐 이런 식으로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뭐 호당 가격이 매겨지고 그 예를 들어서 근데 작가들은 작품을 작업을 할 때 나는 20호짜리를 해야지. 나는 15호짜리 해야지. 뭐 이렇게 결정을 하고선 처음부터 작업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작가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캔버스에다가 작업을 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그 사이즈를 여기다 맞춰보는 겁니다. 근데 작가가 정확하게 사이즈를 맞춰서 그 호수표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호수표대로 사이즈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호스랑 가장 근접한 호스를 찾아서 그 앞에다 뭐를 붙이냐면 변형이라는 걸 붙입니다. 그래서 뭐 변형 10호, 변형 뭐 20호 이런 것들이 이제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호당 내가 뭐 100만 원이야. 그러면은 여기 10호에 100만 원을 1로 보고 그 다음에 12호는 거기다 1.2를 곱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호가 100만 원이면 12호는 뭐 120만 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작가들은 이런 호수 산출표를 정확하게 따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모든 작가가 이걸 따르는 건 아니고 어떤 작가는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그 크기에 따라서 가격을 매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랬죠. 그 가격이 크기에 따라서 이게 올라간다고. 근데 그것도 자본주의 시대 노동의 개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가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직장을 다니면 뭐 9시부터 5시까지 뭐 8시간 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딱 특정한 시간을 일을 하는데 작가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작가는 뭐 늦게 일어나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작가는 또 일주일 내내 작업을 하기도 하고 일주일 내내 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작가의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이냐? 그걸 갖다 단순하게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작가의 노동력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각 작품의 크기가 커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1차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술가의 개인, 그러니까 작가가 직접 정하고요. 그 다음에 예술가의 브랜드 가치, 그 다음에 작품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림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노동의 대가 이제 기준이죠. 그리고 사실은 옛날에 뭐 사실 예술가의 개념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옛날에 그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는 약간 예술가의 신분보다는 장인의 신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뭐 다빈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천재적인 화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다빈치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예술가가 아니라 장인의 신분이었고 우리가 그러니까 다빈치 같은 경우는 그 작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 중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이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빈치를 쓸 때는 얼마, 뭐 미켈란젤로 쓸 때는 얼마, 이제 이런 가격이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인이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브랜드 가치, 예술가의 브랜드 가치로 이제 현대에 와서 넘어와서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장의 그림가 결정 요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1차 시장에 가셨어요. 여러분들 다 동일하게 어떤 갤러리, 어떤 작가의 작품 전시회를 갔어요. 그래서 똑같이 10호짜리 작품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씩 사셨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시장에 나올 때는 여러분이 똑같은 작가의 똑같은 크기의 작품을 똑같은 가격에 샀는데 2차 시장에 오면은 그 가격이 다 달라져요. 예. 그래서 이 2차 시장의 그림가 결정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드릴 거고 2차 시장의 그림가 결정 요인이 1차 시장의 그림가 결정 요인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시장은 우선 개별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1차 시장에서는 그 작가의 예술가의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2차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이제 브랜드 가치는 이미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2차 시장 오면은 같은 작가라도 작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작품마다 다 다른 가치를 갖게 돼요. 예. 왜냐면 다 다르잖아요. 그쵸? 예. 이미 결과물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는데 첫 번째가 개별적인 스토리입니다. 우선 이거는 시언스 컬리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굉장히 사고 싶어가지고 뭐 했던 작품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작가 같은 경우에 작품가가 원래는 한 7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7억에서 사겠다고 했던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어떤 경매에 이 작품의 가격이 5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걸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감정할 때 대략적으로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 작품인데 이게 5천부터 시작한다니까 이거는 무조건 잡으면은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그게 해외 경매 사이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작품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프로비던스 이런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날 이제 경매에 제가 이제 그 밤에 해외 경매니까 밤에 진행이 됐는데 이게 온라인 경매였어요. 근데 온라인 경매인데 이걸 기다리다가 제가 잠을 잠깐 들었거든요. 잠이 들어서 놓치고 그 다음에 잠깐 깨가지고 이제 다시 경매에 들어갔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 작품이 얼마에 거래가 됐냐면 거의 7억 언저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매 예를 들어서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격이 매겨지는지 정말 어떤 합리적인 요인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이거 대략적으로 7억 정도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했고 궁극적으로 이 작품이 7억에 팔렸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이 작가의 이런 스타일의 작품에 이 정도 프로비던스면 그 정도 하겠거니 하는 어떤 사회적인 공통적으로 수긍하는 합의적인 가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아무튼 뭐 그래서 어쨌든 이건 7억에 낙찰이 됐었는데 여기 보시면 프로비던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제가 좀 확실히 좀 크게 좀 확대해서 보이면 이게 이제 프로비던스예요. 이게 뭐냐면 이 작품의 이 작가의 이 작품이 어디에서 전시가 됐었고 누가 소장을 했었고 이런 기록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뉴욕에서 거래가 됐다가 이게 런던으로 갔다가 또 시카고로 가는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 작가의 브랜드 가치가 아니라 그 작가의 이 작품만 갖고 있는 이 작품의 스토리예요. 이거를 프로비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비던스도 2차 시장에서는 그림가 결정 요인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어떤 작품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컬렉션 한 거고 이거는 BTS의 RM이 컬렉션 한 겁니다. 같은 작가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걸 사실 겁니까? 예? 예? 크게 말씀하세요. 아니, RM이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미술 전문가인데. 예. 그래도 RM을 사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누가 소장을 했느냐. 이것도 사실은 2차 시장에서 그림가 결정을 할 때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림을 사고, 만약 예를 들어 여러분 재테크를 하려고 하시면 그림을 사고서는 여러분이 유명해지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차 시장에서는 이 프로비던스, 그러니까 작품이 어디에서 전시가 됐었고, 어디에서 누가 소장을 했었고, 뭐 사실 누가 소장했는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이름까지 명시되고 이러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 대략적인 스토리가 어쨌든 그림가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도 보면은 앤디 오렐의 플라워 작업이에요. 많이 보셨죠?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어떤 종류의 꽃인지? 이게 무궁화예요. 예, 많이 보셨죠? 앤디 오렐이 이 플라워 작업을 뭐 한 해만 한 게 아니라 거의 30년 가까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앤디 오렐의 플라워 작업은 1964년도에 제작된 그리고 일리나 소나밴드에서 전시가 됐었던 기록이 있는 앤디 오렐 플라워 작업이 가장 가치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사실은 한국에 가져왔었던 작품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프로비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도 일리나 소나밴드에서 파리에서 이제 거래가 됐다가 전시가 됐다가 뉴욕으로 왔죠. 그리고서는 취리, 스위스로 갑니다. 그리고 베를린, 그러니까 서울에 왔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게 뉴욕으로 갑니다. 예, 그리고 다시 이게 스웨덴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끊겼죠? 예, 제가 그때 다시 한국에 가져왔었던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작품 하나하나가 전 세계 투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작품 하나, 그러니까 작가가 이제는 1차 시장에서 작가에 대한 그 가치는 반영이 된 거고 2차 시장으로 오게 되면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이런 프로비던스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제목 보세요. 1,400억짜리 피카소 작품 낙찰 기대. 록펠러 컬렉션이니까. 딱 정의를 하잖아요. 록펠러 컬렉션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시면, 뭐, BTS의 RM이 뭐 윤영근 선생님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하는 게 크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어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라든지 셀럽들이 소장을 하고 있거나 주목을 하게 되면은 뭐 그것도 어쨌든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봐요. 예. GD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이건 조지 콘도 작품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냐면 희소성이에요. 그 희소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장욱진 선생님의 40년대 작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다 장욱진 선생님 들어보셨나요? 예. 보시면은 이게 다 장욱진 선생님 작품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비쌀 거라고 생각되는 작품은 어떤 거세요? 네? 중간가? 요거요? 요거? 예. 또 중간 거? 예. 항아리요? 예. 제가 사실은 실수로 항아리 작품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맞아요. 항아리예요. 사실 장욱진 선생님 작품 하면은 이런 스타일의 작품이 요거나 요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컬러풀한 거.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비싸게 지금까지 거래가 된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거는 요 항아리 작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항아리 작품은 1940년대 장욱진 선생님 작품이고 그 당시 1940년대 장욱진 선생님 작품이 한 4~5점 정도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편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작가의 작품이 적다. 그리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작품의 가치, 그 희소성도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어떤 작가가 죽었다. 그럼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근데 모든 작가가 죽었다고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작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미술시장이나 미술계의 인지도가 갖고 있을 때 그 작가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희소성이라는 거는 꼭 그 작가가 죽었을 때만 희소성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원로 작가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작가의 50년대, 60년대 이미 지나간 시간이죠. 이미 지나간 시간에 제작된 작품들도 희소성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50년대 작품을 더 이상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꼭 돌아가신 분만 희소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지금 살아계시는 생존 작가의 작품이라도 그 작가의 뭐 50년대, 60년대 뭐 그런 과거의 작품도 희소성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욱진 선생님의 40년대 작품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이 작품 두 개도 장욱진 선생님의 40년대 작품이에요. 지금 뭐 최근 작품 돌아가셨으니까 뭐 후기 작품하고도 많이 다른데 이거는 보니까 이건희 컬렉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40년대에 얼마 되지 않는 작품 중에서 그 이건희 컬렉션에 장욱진 선생님 작품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예, 이거는 보시면 같은 작가라도 이게 그 시리즈가 다 다를 수가 있고요. 소재가 다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주제가 다 다를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같은 작가라도 그 가격이 다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거는 보시면 이완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우환 선생님? 이완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대 미술의 작가일 뿐만 아니라 일본 현대 미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우리나라의 대표 중에 대표인 작가분이세요.